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그냥 폭발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세장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빠르게 오를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넘어갈 걸로 봐요. 3천을 한번 넘겼다 빠질 수도 있고요. 3천에 대한 또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쉬었다가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3천이 끝이라고 보진 않고 한 번에 고비 정도는 된다. 3천 이상을 염두에 두시고 흔들린다면 그걸 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주식시장, 특히 이제 국장이 아주 분위기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제가 모셨는데 요즘에 또 그만큼 국장이 아주 그냥 난리여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날부터 막 올라서 지금 정말 뜨겁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늘 기준으로 한 2,800 넘었잖아요. 2,850이니까 이제 3,000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게 3,000 언젠가 가긴 가겠지라는 얘기 정도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로 이제 목전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이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여러 이유가 겹친 거는 같은데 제일 큰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딱 두 가지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게 성장하고 성장시키겠다.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좀 경제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기대를 하면 오르는 거니까 성장 기대랑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국장을 멀리했던 게 아니 성장은 뭐하냐 나한테 분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게 잘 안 갔잖아요.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그걸 주주들한테 소액주주한테 좀 많은 걸 나눠주겠다. 이 정책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상법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거랑은 좀 달라진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 근데 성장하는 기업을 내가 투자했을 때 그 과실을 내가 또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니까 증시가 지금 그 기대값에 의해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급등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좀 약간의 그 정책 자체가 달러 가치를 많이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그러니까 같이 덩달아 올라. 지금 환율이 1,35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원화값이 오르면 뭐 사실 이거는 부동산한테도 긍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다 오르는 거니까 가치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환율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주식 사는 게 유리하거든요. 미국보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환율 요인까지 겹쳐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생각보다 저도 강세장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오를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그냥 폭발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았으니 상법 개정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거랑은 좀 달라진 게 과거에도 뭐 이런 뭐 대통령은 누구나 취임하면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성장을 얘기하고 항상 초기에는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하는데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게 주주들 가치를 이제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가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좀 유상증자라든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 행태들을 과거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르고 나서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다시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가장 그 최근에 이제 4년 전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엄청난 강세장 나왔는데 강세장 나오고 그때 그 분위기 다 깨버린 회사가 LG죠. 기억하시게 LG화학이 갑자기 LG엔솔 면적 분할해가지고 100조짜리 회사가 상장이 되니 공급이 늦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 아파트도 그렇지 않나요? 공급 늘면 가격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너무 큰 이 단지가 하나 그냥 딱 들어서 버리니까 시장이 그냥 붕괴돼 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성장을 해서 주가 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 하나 더 붙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법으로 제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안심해서 투자해도 되겠다. 네, 내가 기업과 좀 장기 투자해도 뒤통수 맞을 일이 이제 전혀 없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실제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근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지난번에도 민주당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한번 통과시켰다가 네.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웠지만 그걸 거부권 행사를 안 해도 1년 후에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른 게 그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바로 발효가 돼요. 네. 즉시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도 되게 빠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더 이렇게 좀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법 개정이 만약에 되면은 이제 과거처럼 LG 엔솔이나 뭐 말씀하신 뭐 막 유상증자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소액주주들한테 좀 타격을 주는 이런 네.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라고 그런 일이 봐야겠다. 발생하면 소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 없으니까 소액주주가 소송을 걸어도 이길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소송도 안 됐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아예 법으로 하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과 이제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가 소송을 걸었을 때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점을 법원이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가 자기 충실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재계는 되게 반발하거든요. 네. 이제 각종 소송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법으로 보장되면 진짜 안심하고 네. 뒤통수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진짜 엄청난 좀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도 가능한 네. 이제 시장으로 바뀌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플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애플 네. 우리나라 주주분도 많잖아요. 근데 애플이 2021년까지 성장을 좀 했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잠깐 팔렸다가 네. 지난 2, 3년간을 한번 이렇게 매출 성장률 보시면요. 매출 성장이 23년에 마이너스 나고요. 한 자릿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성장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네. 그 이유가 성장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오르지? 환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번 돈의 거의 100%를 돌려줘요. 네. 100억 벌면 100억 주는 거죠. 네. 주주들한테. 네. 우리나라는 평균 30%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도 분배를 이렇게 계속 주주들한테 해주니까 그냥 뭐 자사주 소각해서 주식수 줄어들고 이러니까 애플 주식 사면 네. 이거 성장 못해도 그래도 돈 잘 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주네.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주 환원을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이제 기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애플 같은 스타일. 성장이 부족해도. 네. 그러면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또 편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물적 분할 뭐 이런 것들만 뭐 인적 분할 이런 것들 좀 덜해도 과거보다 훨씬 나아지는데 그죠. 사실 또 하나가 미국과의 차이라면은 이제 배당에 대한 맞아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국이 훨씬 더 좀 주주 친화적인데 네.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좀 분리과세 좀 해달라. 네. 배당 분리과세.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1년에 이제 배당하고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어야 되잖아요. 물론 2천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소득이죠. 네. 근데 그게 넘어가는 순간 이제 종합소득과세 붙으니까 세율이 최대 49까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15.4를 떼는 게 아니라 49%를 떼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자기 회사 주식을 이제 배당을 많이 주게 됐을 때 받았을 때 대주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율이 아마 49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배당 많이 줘서 뭐 하냐? 나는 이게 반을 세금으로 내버리니까 네. 굳이 배당 뭐로 해?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액주주고 나는 뭐 1년에 배당 받아봐야 200에서 300 정도 받으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분리과세 안 해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분리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대주주가 이제 그 배당을 많이 할수록 대주주 본인한테 또 유리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세금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이라는 건 대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소액주주도 같이 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네. 그럼 나한테도 더 많은 배당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보면 소액주주한테도 되게 이제 이점이 많은 거죠. 배당 분리과세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까지 만약에 된다면 사실 이제 저번에도 보니까 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배당 분리과세는 좀 빠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막판에 네. 조금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지수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게 5천까지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키려면 네. 이거 세금 이슈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나 상속세, 네. 그죠? 우리나라 너무 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전향적으로 좀 이제 바꿔준다면 5천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5천 가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3천은 넘더라도 더 가기 위해선 조금 더 소액주주나 이런 대주주한테 유리한 이런 좀 정책들, 세금적인 이게 좀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종합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로 다 들어갈 거면 네. 배당 안 주고 그냥 대표 해가지고 대표에서 월급으로 받아가면 뭐 어차피 그게 그건데 이게 배당 소득세를 만약 분리과세 해주면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사실 더 유리해지는 거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하려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소액주주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건데 네. 이것도 좀 바뀌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쨌든 공약에서는 좀 빠진 상태다. 요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런 상법 개정 정도만 돼도 유리한 종목들이 있을 거고 좀 덜 유리하고 뭐 상관없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우선 어떤 쪽이 좀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주주 입장에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이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최대 수혜 업종은 2개가 일단 거론되는 게 첫 번째가 증권회사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목적이 명백하죠. 주가 부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주식 이제 우리 한국은 아시겠지만 많은 가계 자산이 대부분 일단 기본이 다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다 쏠려 있고 일부가 이제 주식에 있는데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외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주식 부양을 좀 해가지고 한번 이게 금융시장으로 좀 이 돈을 보내자. 유동성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하자. 그게 또 경제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법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시장으로 자꾸 돈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루는 회사가 바로 증권사거든요. 증권사는 바로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형사들은 또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일부 중소형사들은 아직 그 몇 년 전에 PF 문제 있잖아요. 그게 좀 남아 있어요. 아직은 다 처리된 건 아니니까 일부 중소형사는 실적이 아직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대형사는 덩치가 커서 PF가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에 한정해서는 이미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대형 증권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배당도 많이 줍니다. 원래 과거부터. 그래서 이제 고배당 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증권주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는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SK라든가 LG 이렇게 딱히 뭔가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자회사들 상장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뭐 그 로열티 같은 거 받는 거죠. 이제 브랜드비라든가 그 자회사들 상장한 가치가 올라가면 같이 오르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좀 문제가 재벌들이 아주 적은 지분으로 지주사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상속 문제랑 좀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상속 시즌이나 이런 게 또 이제 상속을 해야 되면은 상속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의도적으로 이거 주가 안 올리는 거 아니냐. 주가 오르면 세금 엄청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관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안 가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항상 회장님이 위독하시면 주가가 쭉 빠져요. 그러니까 상속 이슈가 있어가지고 워낙 세금이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흔히 우리가 중복 상장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애플은 애플 하나 상장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글 대신에 알파벳이 상장돼 있죠. 근데 알파벳 밑에 자회사들 많잖아요. 그게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알파벳 혼자, 메타도 혼자.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SK면 SK, LG면 SK, LG면 LG.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가 그냥 이렇게 각각 상장돼 있으니까 지주사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할인율이 이게 상법 개정을 이제 통하게 되면 지주사에 대한 이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이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주 가치를 이제 무시 못하는 거, 자기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소액주주를 무시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그동안 소수 지분 가지고 조금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회사나 아니면 이제 그 이 재벌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해도 사실 그걸 막을 방법은 딱히 없고 이게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에 의하면은 어쨌든 주주의 가치도 해야 되지만 뭐 집중 투표제라든가 감사위원 선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명의 이사가 있어요. 이걸 선출해야 되면 내가 100조 갖고 있으면 100조씩 3명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이 공평하게. 근데 집통투표제는 소액주주가요. 이 100표씩 3개를 한 이사한테 그냥 몰아줘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소액주주가 단결하잖아요. 대주주가 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거랑 달라요. 네. 이런 게 이제 집중투표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운영할 때 이제는 소액주주를 만약에 가치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런 이제 그게 결국 또 상법 개정의 핵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주회사들 주가가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당선된 날 뭐 어떤 그룹은 한 20% 올라버렸고 하루에 그냥 지주사가 지금도 계속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할인받던 게 이제 이걸 축소시키지 않겠냐. 그래서 음. 증권사랑 이 지주사 네. 두 개가 일단 가장 큰 수혜주다. 지주사가 뭐 물적 분할을 하고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소액 주주들을 챙길 수밖에 없으니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그런 이거는 것보다-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좀 재평가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주사랑 증권사가 가장 유력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뭐 물적 분할을 하려다가 말았던 뭐 이런 걸까요? 뭐 비상장인데 그런 뭐잘 회사도 되고 있고요. 있는? 그리고 네. 이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이제 후보 때 뭐라고 했냐면 PBR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 보통 자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라고 하죠. 청산 가치보다 지금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배 이하인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M&A 시켜버려야 된다. 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저 PBR 주들을 이제 주가 올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정말 돈은 잘 버는데 그냥 쌓아만 놓는. 그러니까 현금을 갖다만 놓는 네. 거죠. 금고 같은데 예를 네. 들면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압박을 하니까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데 네. 안 줍니다. 그냥 현금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주주들의 압박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네. 현금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한테 돌려달라. 네. 그래서 그게 업종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잘 해줘요. 네. 뭐 그런 기업들은 옛날에도 잘해줬으니까 돈도 잘 버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현금은 되게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주 환원에 되게 인색한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지금 뭐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뭐 물론 이제 대주주나 이런 임원진이 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주주들이 계속 압력을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네. 주주 환원 안 해주냐? 상법 개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주환원을 하든 아니면 성장에 뭔가 투자를 하건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예전보다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적인 뭐가 없다 보니까 현금 갖고 있어도 뭐 소액주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압력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증권가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자산주라 그래요. 네. 자산을 진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좀 투자 안 하고 주주환원도 좀 인색한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또 그런 받을 수 것들도 좀 수혜가 있다. 예. 그러면 이런 건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주주 물량이 엄청 많아서 유통량이 거의 별로 없는 근데 또 막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네, 맞아요. 뭐 그런 이런 기업들이 곳들 있어요. 있잖아요. 거래량 별로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옛날엔 뭐 그런 거 같이 주다 해가지고 막 투자했는데 안 오르고 계속 네. 가다가 그냥 팔고 막 이러셨는데 네. 그런 종목은 좀 여기서는 좀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업들은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대주주 지분이 막 네, 많은데도요. 대주주 지분이 이제 어쨌든 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현대 GF홀딩스라고 있어요.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그게 현대백화점 갖고 있고 현대 홈쇼핑 갖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지금 이미 뭐 상법 개정 이전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뭐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통 물량이 되게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뭐 어떻게 보면 오르면 예, 올라도 그냥 품절주가 돼 버리니까.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예전에는 주주환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왜 주가가 더 이런 상황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냐면요. 점점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 좀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주주환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당도 있지만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원래 적은데 자사주를 또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소각을 해요. 없어요. 네. 그럼 가뜩이나 주식수가 없는데 주주가치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진짜 품절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매수세가 들어와도 이제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적으니까 수급에 의해서 급등하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적으면서 자사주가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법 개정에 오히려 수혜주가 돼가지고 조그만 이런 이벤트에도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게 오히려 지금 상법 개정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막 뭐 지주사들도 오르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이 영상이 올라가는 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인 건지 아니면 지금은 약간 너무 기대감 때문에 단기 좀 올라갔으니까 상법 개정 뭐 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대부분 다 올랐어요. 왜냐 이 아이디어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뒤늦게 쫓아가신 건 좀 일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주식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네. 보통 저점에서 20-30% 오르면 시장이 조금 늘어집니다. 계속 가지는 않아요. 네. 좀 쉬었다 가니까 조정을 좀 받을 때 조정 한번 받으면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하루에 막 5%, 또 많게는 차익 매물 쏟아지면 막 그냥 이유 없이 10% 빠지기도 해요. 네. 갑자기 그냥. 근데 그런 경우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그냥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뒤늦게 그냥 지금 바닥에서 일부 뭐 지주산 2배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걸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주식을 판다 이런 거보다도 한 번에 좀 조정이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한번 타이밍을 좀 잡으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지금은 어쨌든 좀 많이 오른 증권이나 지주사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니까 네. 뒤늦게 쫓아가는 거는 조금 약간 위험할 수는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법 개정이 정말 뭐 개정이 되면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6개월 1년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 시장 뭐 지수 자체는 좀 우상향해서 뭐 3천 넘어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시죠? 저는 이번에 넘어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3천을 한번 넘겼다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3천 아직 돌파 못했으니까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3천에 대한 또 저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쉬었다가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방향성 자체는 이번에 3천 넘지 않을까. 근데 3천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 PBR로 보면 딱 한 배예요. 비싸진 않아요. 미국이 4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훨씬 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3천이 끝이라고 보지는 않고 한 번에 고비 정도는 된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번엔 좀 안착하지 않겠냐. 3천 이상을 염두에 두시고 흔들린다면 그걸 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수 목표를 일단 2천이 아니라 최소한 3천 이상으로 좀 열어놓으시고 근데 물론 3천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3천이 만약에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는 옛날보다 좋아질 것이다. 네. 네. LS증권의 연수관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 주가 특히 이제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뭐 가장 시총 큰 회사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좀 삼성전자도 거의 6만 원 이제 거의 뭐 터치할 것 같던 걸로 알고 거의 있는데 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5만 원대, 뭐 4만 원대도 한번 갔다 왔던 삼성전자 요즘에 뭐 다들 좀 기대감이 없으셨는데 결국 주가는 또 막 올라갔어요. 이거는 네.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전반적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죠. 삼성전자가 뭐라고 해야 딱히 뭔가 호재 나온 건 사실 없어요. 네. 딱히 없고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죠. HBM. 요거를 작년부터 계속 공급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급만 되면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뉴스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오르는 건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죠. 네. 뭐 달러 약세라든가 또 상법 개정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했을 때 또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잖아요. 우리는 제일 크니까. 네. 그러니까 야, 여기가 당연히 더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삼성 자체가 좋아서 오르기보다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네. 일단 오르고 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7만 원, 8만 원 가려면 네. 아무리 이게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삼성전자 자체적인 뭔가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훨씬 강해요. 네. 하이닉스 엔비디아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고민은
여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저도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그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젠순왕 CEO가 전혀 지금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6월이든 7월 중에 결론이 나면 뭐 엔비디아 공급하는 그걸로 확정이 되면 저는 이제 7만 원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안 되면 6만 원은 넘더라도 7만 원 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봐야 될까?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 자체도 상법 개정과 연관이 있죠. 아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연관이 없는 기업은 없어요. 상법 개정은 이제 우리나라의 비상장 기업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가 회사와 뭐 그게 비상장 주주라도 똑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적용이 돼요. 이게 상법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더 막대한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고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상법 개정 전부터도 했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을 한다고 뭐 더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룹이죠. 삼성그룹 전체가 더 많은 또 소액주주 가치를 올리는데 신경 쓰지 않을까. 저는 또 이재용 회장도 그런 걸 분명히 잘 아는 CEO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한테는 더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 다만 그 삼성전자 지금 워낙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 저는 주주 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쟁력, 반도체 이거를 좀 회복하는 게 더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상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뭐 국민이나 뭐 정치권 눈치도 안 볼 수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이미 좀 하고 있었던 것도 이미 있었으니 하고 있었어요. 좀 맞아요. 상대적으로는 좀 여기서 혜택이라 할까요? 개인 그 소액주주들한테 혜택은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주사나 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에게. 맞아요. 예, 그래서 상법 개정이 수혜주로 보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게 차라리 더 지금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서 뭐 워낙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칩도 공급 잘하고 있고 실적도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이겨버렸잖아요. 반도체에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 돼버렸어요. 이미 점유율 면에서도 이번에 역전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는 또 매력은 있지만 근데 다만 그만큼 또 주가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미 올라간 하이닉스를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지금 이게 이 룸이 더 많지 않나. 왜냐하면 엔비디아 공급만 하면 지금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급되면 위가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환율이 내려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달러를 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그러면은 결국에 이머징 마켓이든 어디든 뭐 돈이 또 막 갈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런 자금이 유입되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로도 돈이 많이 갈 텐데 그냥 뭐 시황 말고 그냥 그렇게 자금 유입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삼성전자의 포지션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이미 그게 좀 시작됐어요. 벌써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좀 사기 시작했고 그다음 말씀 잘해주신 게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만약에 외국인이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 일부니까 만약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면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야 한국에 한번 자산 배분 해볼까? 그럼 한국의 대표 기업들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냥 넣어버리거든요. 그냥 다 넣겠죠. 네, 그냥 이제 뭐 흔히 패시브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중국의 몇 프로, 한국의 몇 프로, 야 미국에서 1% 팔아서 야 아시아에 좀 뿌리자. 그러면 한국은 0. 몇 프로 정도 될 거니까. 그럼 그 정도 자금은 무조건 제일 1순위 삼성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좀 그 가능성이 되게 높다. 특히 이게 약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또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두 나라 다 정부가 돈을 풀 거예요. 중국은 이미 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추경하잖아요. 그래서 돈 풀고 이렇게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 증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1순위 삼성전자, 2순위 하이닉스 이런 순위를 사겠죠. 그러니까 그 수혜는 더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수급만으로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안 좋아져도
예를 들어 국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사실 꽤 많은 국민들이 네, 그렇죠. 우선 삼성전자 사고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냥 뭐 500만 원 우선 사고 시작한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시총이 큰가요? 시중이 큰데 모르겠어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워낙 또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셔서. 옛날처럼 막 삼성전자 사시기보다는 다양한 기업들 투자하시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상승장은 아직은 개인 투자는 안 들어오셨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지수가 폭등을 했는데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분들은 3조 이상 팔았고요. 외국인이 3조를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인이 먼저,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들어왔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거 3천 근처 오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어쨌든 많이 올랐을 때 팔으면 성과 되게 좋았거든요. 네. 한국은 아시잖아요. 이게 추세가 없고요. 항상 늘 박스니까. 박스니까 밑에서 안 좋을 때 외국인 물량 받아서 좀 급등하면 팔고 네. 이게 잘 맞았어요. 되게 네. 지난 4년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팔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게 파는 게 아니라 막 3조를 파는 거예요. 네.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파신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그거예요. 수급만 봤을 때는 이 국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심은 하고 계세요. 저러다 많은 거 아니야 또? 믿어도 돼? 진짜 이번에 3천 가나? 좀 네. 지켜보자. 그러면 이번에 나갔다가 3천 돌파하고 막 그 개정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도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예. 사실 그동안 뭐 이게 국장에 대해서 막 신뢰랄까 이런 게 뭐 그죠, 많이 그죠. 떨어진 예. 상태다 보니 이제 조금 회복하면 나간다 이런 예.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 결국에 주가가 지금 뭐 6만 원 돌파 정도는 얘기는 하셨는데 뭐 7만 원 만약 간다고 해도 거의 뭐 20% 가까운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그렇죠, 되려면 뭐 그냥 단순히 뭐 돈이 들어온다 정도로는 안 될 거고 그 계기는 아마 뭐 HBM 정도. 엔비디아 좀 공급은 좀 필요하다. 그게 빨라지면은 빨리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랐잖아요. 사실 네. 다른 기업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벌써 지수가 2,800원 넘겼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한테 정말 호재성 뉴스들이 한두 개 나오면 네. 삼성전자가 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수는 그냥 더 뚫어버리는 거죠.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도 훨씬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속도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싸고 또 상법 개정에 분명히 뭐 이게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다가 결국엔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승인 네. 요거까지 마침표를 찍어주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냐. 예, 근데 그 속도는 어쨌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젠슨왕 사인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디램이나 뭐 파운드리나 뭐 그냥 기존에 원래 하던 사업들은 그래 뭐 가전이나 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실적이 괜찮나요? 실적이요. 이게 지금은 AI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가전 같은 거 관세 부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I, HBM 같은 거 AI 반도체니까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삼성은 그쪽 비중이 작잖아요. 엔비디아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PC에 들어가고 가전제품 막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쪽 네. 수요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주력은 이런 쪽인데 이쪽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비해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근데 네. 이쪽만 살아나면 AI 굳이 안 해도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를 텐데 아직은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쪽도 조금 뭐 중국 쪽에도 막 밀린다고 하고 뭐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제값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뭐 있잖아요. 그런 뭔가 분들도 뭐 미래가 잘 안 계세요.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되게 부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AI 빼고는 뭐 PC에 들어가는 거 중국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네. 트럼프도 관세 피해주죠. 예, 관세 부분도 좀 있는 데다가 하이닉스에 밀리는 것도 명확히 보이고 그 삼성전자 매력이 없는 거죠. 또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5만 원 초반까지 빠졌던 건데 다만 이런 거죠. 주가는요. 악재가 계속 노출돼서 그걸 반영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악재가 안 나오면요. 이거 다 아는 악재잖아요. 네. 삼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빠지진 않아요. 주가 그냥 이게 눌려 있는 거죠. 네. 눌려 있는 것뿐이고 여기서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밑이 뚫리는 건데 그런 게 나올 만한 건 아니거든요. 아, 지금 남아 있는 악재는 뭐 별로 거의 없다. 뭐 저는 없다. 왜냐하면 뭐 이미 최악까지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뭔가 호재가 나오면 위가 열리는 건데 그게 안 나와요 사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아까 엔비디아랑 파운드리에서 좀 대형 고객사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애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TSMC가 물량을 대부분 가져가잖아요. 삼성한테 주질 않고 미국 고객사들이. 근데 그 고객사 중에 일부가 네. 뭐 그게 퀄컴이 됐건 일부 고객사가 삼성의 파운드리에 수주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그건 우리가 전혀 기대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나오면 위가 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큰 기대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좀 답답하지만 밑으로 크게 열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뭔가 좋은 이벤트라도 하나씩 생긴다면 위가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국장에 오랜만에 또 이제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그럼 이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또 관심을 갖는다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삼성전자긴 하지만 그냥 개인 어떤 뭐 그냥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우선 다른 것들을 먼저 보는 게 맞을까요? 국장 안에서는?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이게 돈이 지금 풀리잖아요. 풀리면 이 장세는 어떤 장세냐면 핸드폰 바꾸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그 시장이 돈이 적을 땐요. 진짜 괜찮은 것만 찍어서 가요. 거기로 몰려요. 맞아요. 다른 게 빠지고 일로 간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 장이 아니에요. 그냥 다 돈이 풀린 장이니까 이 장의 특징은 안 오른 걸 찾아다닙니다. 투자들이 안 오른 거 뭐 있지? 싸니까 사러 가는군요. 다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결국 한 번씩 다급등하거든요. 그런 게 뭘까 찾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 중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안 갔던 거 중에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날 드디어 자동차도 갔어요. 자동차도 정말 안 갔어요. 자동차 아시겠지만 관세 최대 피해 주잖아요. 트럼프 관세 25% 때렸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자동차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오늘 올랐어도 주가가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엄청 빠져버렸거든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가 항공주 정말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항공주가 지금 뭐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동안 고환율에다가 고유가 있다 보니까 주가 눌렸는데 지금 반대죠. 환율 떨어졌죠. 유가 떨어졌죠. 그리고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는 꾸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공주도 좀 괜찮아. 그러니까 안 갔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리츠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리츠도 그동안 이제 막 금리도 이제 좀 높고, 좋아질 수 있죠 이제. 근데 주가들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유증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 리츠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그쪽이잖아요. 뭐 물류, 오피스, 그 다음에 호텔, 뭐 롯데쇼핑 뭐 이런 리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담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 내수경기 부양이거든요. 내수경기를 이렇게 쫙 부양을 시키면 이런 리츠들의 자산 가치도 좀 저는 예를 들면 오피스 공실률도 조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금리도 높고. 뭐 내려간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리츠주는 전혀 오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섹터들은 한번 저는 전혀 지금 부담이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자동차랑 리츠의 공통점이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원래 이제 고배당주로 좀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라간 걸 들여다보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좀 투자를 한다면 못 오른 거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배당 많이 주고 이제 금리 내려가고 그러면은 또 상대적 매력이 또 보이니까 그러면은 뭐 사실 조금만 올라도 워낙 낮은 상태니까 또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장 많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빅테크 뭐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하셨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회복을 또 했더라고요. 나스닥도 막 회복하고.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미국장 계속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현재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근데 아마 이제 미국 주식으로 그동안 몇 년간 성과 좋으신 분들은 아마 계속 그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쉽게 안 옮기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건 꼭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언론 기사도 그렇고 미국에도 이제 투자 은행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공통된 의견 다 그거예요. 미국의 100이었으면 만약에 미국 자산에만 그걸 반드시 분산을 해라. 일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100이 아니라 한 75나 70 정도로 낮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달러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제 자주 가는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네. 그 해외 주식만 하세요. 진짜 미국만 하세요. 네네네. 그분은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한국 주식 아예 안 하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도 좀 쌀 때 사가지고 네. 올라서 팔았대요. 네. 수익이 났는데 근데 막상 이제 수익을 한- 보니까 한국만- 한국만 보니까 안 남아요. 거의 본 게 없대요. 아. 달러가 급락하는 바람에 빠지니까. 달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1,400 그때 50원에서 그렇죠. 100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좀 고민이 된대요. 이거 올해는 좀 국장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미국 주식에 돈 벌어봐야 환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정말 똘똘한 기업을 잘 투자하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환율이 작년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미국 네. 하시는 분들 환으로도 먹고 그다음에 주식 올라서도 좋았고 근데 이게 한쪽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게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저도 올해만큼은 너무 미국만 하셨다면 일부라도 좀 뭐 그게 20%든 30%든 의도적으로 꼭 국장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20-30% 정도를 비달러 자산으로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달러 자산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암호화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주식, 일본 주식 다 있어요. 아니면 엔화를 사도 괜찮고 네. 아니면 우리나라 뭐 주식을 사셔도 괜찮고 일부라도 좀 비달러 자산으로 좀 이렇게 분산하시는 게 올해는 괜찮다. 근데 거기에 또 한국 주식은 워낙 아직도 뭐 올랐어도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좀 권유드리는 건 미국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시면 지금 미국도 어쨌든 많이 올랐잖아요. 네. 미국 주식을 좀 일부 줄이셔가지고 한국 주식으로 좀 교체하는 것도 일부 전략이고 근데 굳이 이제 미국을 난 무조건 하겠다 하신 분들은 요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미국 주식 되게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뭐 빅테크 뭐 7개 기업이나 골고루 분산 투자했을 때 되게 성과 좋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유동성이 조금 약간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부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의 감세 법안도 뭐 물론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미국이 정부도 풀고. 네. 근데 예전처럼 돈 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부채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추경으로 돈 많이 풀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면에서 한국보다 좀 불리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유동성이 좀 위축되면요. 이 투자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달러 자산으로 옮겨가니까 미국에 100% 투자했던 투자은행들이 여기서 돈 일부 빼버리거든요. 네. 그럼 유동성이 여기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옛날 한국 증시랑 비슷해져요. 뭐냐면 골라야 돼요. 네. 진짜 네. 똑똑한 것만. 네. 그래서 팔란티어가 그렇게 비싼데 네. 안 빠집니다. 어. 그 팔란티어가 AI 대표 기업인데 엄청 올랐잖아요. 네. 비싸다고 다 인정하는데 주가 안 빠지고 계속 신고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는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성과 내는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AI나 뭔가로 성과 못 내는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 증시가 오르는데 폭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실 땐 정말 이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성과가 제대로 나는 성장주 위주로만 이렇게 고르셔야지 뭔가 좀 이렇게 성장이 안 나오거나 뭐 관세 피해주라든가 그 룰루레몬 아시죠? 네. 룰루레몬도 주가 많이 빠졌는데 저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요 하루에 20%가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네. 불확실하다 네. 이 말을 하니까요 주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은요 이제 진짜 확실한 것만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고르시려면 진짜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네. 옛날보다 수익 내기가 난이도가 되게 네. 높아졌어요.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라도 올해는 좀 한국을 좀 넣는 게 저는 좀 좋다 이 이렇게 보고 저수지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제 빠지니까. 바깥에부터 이제 물이 이제 점점 네. 이제 줄어드니 정말 좋은 거 아니면은 쉽지 맞아요, 않다.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하면 결국에 AI 관련주들이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렇게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가 거의 다 회복됐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AI가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AI 지출 줄이는 거 아닌가? 뭐 딥시크 나오고. 근데 결국 지금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 결론은 뭐죠? 중국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AI 지출은 계속 끝도 없이 늘어요. 투자해야 되고. 네. 그리고 AI 하고 싶은 국가나 기업은 엔비디아 손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되게 단단할 것 같아요. 뭐 더 오른다 이걸 떠나서
주가가 되게 견조하게 저는 좀 잘 버텨줄 것 같고 그래서 AI를 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이나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 기업 걸 써야 되는 그런 회사들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은 계속 좀 버티지 않을까.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또 AI 하려면 대표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를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있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게 뭐 GE 버노바 같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AI에 관련돼서 희소성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잘 버텨주지 않을까. 그래서 빅테크 쪽에서 보시면 엔비디아랑 AI로 좀 성과 보여줬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아마존 같은 기업들. 네. 물론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일부 있긴 했지만 클라우드랑 AI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게 있고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챗GPT도 쓰고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클로드도 쓰고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도 써보고 파플렉시 다 써봤는데 요새 갑자기 업그레이드한 거 중에 제미나이 프로가 엄청 좋아졌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을 다시 봤어요. 네. 알파벳도 좀 괜찮겠다. 근데 알파벳의 그 위험성이 뭐냐면 AI가 나오니까 구글 검색을 잘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그 구글 검색하시면 AI 오버뷰를 먼저 보여줘요. 이 검색을 하는 순간 먼저 AI가 이게 해주고 그 밑에 옛날 검색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전혀 안 빠졌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제미나이 프로 이번에 나온 걸 써보니까 정말 업데이트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네. 특히 그 동영상 만드는 게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8초짜리 영상만 만들어주는 예. 거. 영화처럼. 그게 기술력이잖아요. 그러면 락인 효과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AI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챗GPT보다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 보면 야 이거 잘하면 저 챗GPT랑 진짜 경쟁 한번 해볼만 하겠다. 역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검색도 잘했는데 여기에 AI까지 접목돼서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또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사실 네. 알파벳이. 그래서 저는 약간 다크호스로 알파벳 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AI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 미국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의외로 좀 복병이 저는 알파벳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AI 검색 시장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구글이 AI를 만들어 버리면 뭐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합쳐버리는 거죠. 네. 예. 이게 사실 네이버가 가야 할 길 중에 또 하나긴 한데 네. 구글이 그걸 접목을 되게 잘 저도 요즘에 시켰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네. 기본적으로 다들 그냥 챗GPT에서 검색하면 네이버를 찾아주니까 네. 굳이 뭐 이렇게 뭐 고민 안 하게 되고 네. 특히 블로그 같은 거 정말 안 보게 되고 네. 그러면 옛날하고 이제 많이 구글도 달라졌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구글은 또 저게 있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가 또 있으니까 네, 사실 맞아요. 검색 시장과 운영 체제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데 AI 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결국 지금 이 싸움이잖아요. 지금 뭐 퍼플렉시티부터 뭐 챗GPT 많이들 쓰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과연 사람들은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어딘가로 정착을 하거든요. 하나로 이제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그게 승자가 누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과거엔 구글이었는데. 네. 근데 네. 이번에 제가 제미나이 프로 써보고 느낀 건 가능성도 있겠다. 저도 사실 제미나이 잘 안 썼거든요. 네.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써보니까 좀 경쟁사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거 보고는 네. 확실히 지금 구글이 칼은 갈았구나. 그래서 아직은 승자가 나온 건 아닌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알파벳도 그 선상에 놓고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기업이 애플 아닌가요?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네. 두 개가 제일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은 이제 AI에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너무 못해요. 심각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AI로 뭔가를 좀 준비도 했어야 되는데 사진 변환 같은 거 완전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기대했잖아요. 뭐 애플 인텔리전스 네. 그것도 뭐 내년으로 좀 업데이트도 연기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은 일단 올해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내년에 근데 애플도 실망할 필요 없는 게 그래도 아이폰 있잖아요. 네. 이걸 이용해서 뭔가 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늦은 게 아쉽고 내년에 한번 좀 성과를 한번 기대해보고 두 번째는 테슬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주가 움직임이 너무 좀 저는 이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너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너무 움직여요. 그러니까 너무 CEO의 발언 따라서 막 네. 급등락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큰 시총이 이렇게 네. 왔다 갔다 14%씩 하루에 막 그 트럼프랑 싸웠다고. 네. 네,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일론 머스크 경영에 복귀한다 그래서 막 네. 주가가 폭등하고 물론
이 테슬라가 그동안 걸어온 길 보면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전기차가 일단 안 팔립니다. 네. 테슬라 전기차 아시겠지만 독일에 공장까지 있는데 이번 5월달 판매가 40% 감소했어요. 충격적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독일의 5월달 전기차 판매가 40% 늘었어요. 전체가. 근데 테슬라는 거기서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럼 누구 걸 산 거예요? 독일 중국 사람들은? BYD나 중국 거를. 네, 중국 걸 많이 사고 이제 유럽 업체들 것도 있잖아요. 폭스바겐. 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좀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럽 네. 쪽에서. 그때 아시겠지만 뭐 격리도 그렇죠. 이상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그런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자기 그냥 생각대로만 좀 했던 게 아닌가. 그게 좀 아쉬웠고 이게 점유율 있는 건 순식간인데 회복하는 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귀는 하겠지만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되게 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트럼프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이번에 싸운 거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브로맨스가 완전 깨져버린 것 같아요. 네. 이 트럼프도 완전히 이제는 뭐 그러니까요. 복원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랑 척지면 좋을 건 없지만 누가 더 피해를 볼까요, 사실? 그건 뭐 당연히 머스크가 더. 왜냐면 머스크는 정부 계약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딴지나 버리면 이거 다 뺏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이런 데서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스페이스X 이런 곳들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굳이 왜 저는 일론 머스크 왜 이렇게 좀 트럼프랑 싸우려고 했을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본다면 이번에 좀 테슬라가 결국 뭐 어느 시점에서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이번에 조금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예, 저는 다크호스로 어쨌든 아마존과 약간 뭐 엔비디아 워낙 잘했으니까요. 알파벳이 좀 약간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오픈 AI냐 뭐 제미나이냐 뭐 이 정도라고 보면 오픈 AI는 좀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연계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투자도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데이터 센터 짓는 프로젝트에 거기 오픈AI가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 파트너가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은 뭐냐면 클라우드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클라우드 하잖아요. 근데 원래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썼거든요.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오라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를 빼겠다는 거잖아요. 약간 제가 느낀 거는 좀 뭔가 지금 사이가 지금 약간 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AI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픈AI에 그 지분 투자한 것 때문에 그때 한번 수혜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있고 검색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AI 검색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구글이나 챗GPT나 퍼플렉시티나 클로드에 비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과연 이게 검색이나 AI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총 뭐 1위고 견조한 건 사실인데 뭐 클라우드 워낙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좋아요. 그런 점까지는 되게 좋은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뭔가 새로운.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챗GPT 이 부분도 오라클이 만약에 좀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게 되면 거기서 점점 클라우드 점유율을 좀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좀 물음표예요. 이게 뭐 좋다 나쁘냐 떠나서 지금 엔비디아랑 시총 1, 2등 막 다투잖아요. 근데 계속 시총 1위를 유지하려면 뭔가 클라우드랑 확실히 또 AI에서 뭔가 차별화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당장은. 그러면은 결국에 그 아직 AI 쪽에서 뭐 이렇게 서열 정리나 순위 정리가 안 됐다면 팔란티어는 그냥 가는 건가요? 여기는 뭐 없지 않나요? 근데 대체 불가능해요. 뭐 이거 이 회사 걸 따라할 회사가 없더라고요. 뭐 이거는 워낙 또 민감한 분야기도 하고 맞아요. 안보, 미국 기업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팔란티어는 그냥 간다라고 봐도. 근데 이제 단점은 뭐 우리 뭐 흔히 이익 대비 몇 배 PER PR이 뭐 200배가 넘으니까 이거를 200배에 과연 진짜 사야 되나? 옛날 테슬라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여기서 이제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 그렇다고 영원히 경쟁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언젠가는 팔란티어 경쟁자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경쟁자가 사실 없어요. AI를 통해서 안보, 이제 방산, 자동화 시스템
이 팔란티어 제품을 쓰면 다 자동화 시켜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성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공장 같은데 되게 편리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계속 독점을 한다면 PER 200배로도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혹시라도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그럼 밸류가 깎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혼자 독점하면 계속 높게 가는데 그렇죠. 결국 테슬라도 최근에 부진한 것 중에 하나가 BYD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엄청난 강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가 좀 깎인 건데 이 팔란티어의 걱정은 거죠. 그럼 진짜 경쟁자가 없을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를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분석해봤을 때, 야 진짜 이만한 기업이 없구나. 진짜 독점이다. 네. 예, 저번에 그 나토의 그 방산 시스템 공급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아니 유럽이 얼마나 대안이 없으면 팔란티어 걸 쓸까? 미국 기업 자존심 꺾고 네. 프랑스의 경쟁사가 하나 있었대요. 프랑스 거 안 쓰고 팔란티어랑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나토가. 그거 보고 야 이거 진짜 대체 불가능하구나. 차이가 좀 심한 네, 거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독점은 할 텐데 다만 이 세계는 언제든 경쟁자가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안보니까 네. 안보라는 거는 또 이게 한번 또 시스템 세팅을 하면 또 무기 체계든 뭐든 이게 바꾸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누구든 독점하는 건 원치는 않아요. 하긴 또 그게 또 그러기도 있어요.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뭐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신경 쓸 게 뭐 지금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쟁자가 나온다는 뉴스가 있으면 한번 휘청일 수도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엔비디아처럼 한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그 딥시크 터졌을 때 한번 박살났잖아요. 한번 지켜보다 뭐 하나 계기만 되면 빠질 수 있다. 오히려 근데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뭐 팔란티어 2배 인버스인가 뭐 이런 거 나온다고 또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인버스는 하지 마시고 위험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비싸다는 어떤 공감대는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빠질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빠질 게 없으니까. 근데 빠지려면 저는 경쟁 이슈.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그런 게 터져야 빠지는데 오히려 전쟁 나면 좋은 거라고. 그죠. 방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드론 전쟁이 시대잖아요 지금.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팔란티어가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거죠. 그 우크라이나 드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드론들이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적을 찾는데 적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팔란티어가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으로. 그래서 러시아 탱크 물리치고 막 이러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니까 이 팔란티어의 진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전쟁이 더 이게 그래서 물론 안 되겠지만 지금은 드론 전쟁으로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변한 건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팔란티어를 대체할 기업은 없기 때문에 저는 비싼 가치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 다만 신규 투자는 그만큼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좀 지금 보유자의 영역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은 어쨌든 중국 차들이 지금 매섭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테슬라는 뭐 로보택시나 뭐 휴머노이드 뭐 이쪽으로 지금 뭔가 대안을 찾지 않으면은 당분간 뭐 없지 않나요? 요번에 뭐 모델 Y도 신형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 자체의 경쟁력이 좀 많이 내려갔다. 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딱히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모델 Y 신형 나오고 좀 팔릴 줄 알았어요. 그게 네. 3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도 오히려 판매량이 더 감소하니까 이 주주분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네. 그게 안 맞아 버렸어요. 근데도 주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때 그 트럼프 당선되고 $450 갔다가 $210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340인가 50까지 갔어요. 네, 근데 이게 350. 실적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다 기대감으로만 그냥 갔다 빠졌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트럼프랑 싸우면서 다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숫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나오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월에 로보택시 나오고 로봇도 생산하는데 이거는요 아직 실적에 기여하기가 웬 어렵냐면 아직은 대수가 이번에 로보택시도 10대.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로봇도 시험 생산이거든요. 좀 작아요 물량이. 본격적인 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정도는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한데 올해는 좀 지금 의미 있는 실적 내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올해 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가 그 모델 2인가요? 네. 한 네. $25,000 정도. 네네네. 근데 그거 상반기에 양산한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출시를 해야 되는데 양산은 하는데 언제 나오냐 이거죠. 이게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에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아직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한번 저는 오를 수 있으려면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저가 전기차 있죠. 네. 요거 언제 출시할지 그게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주가 오르기는 되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 주가가 $200 밑으로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거기 네. 이제 바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까 빠져도 거기가 바닥 같고 당분간은 $350 넘기 좀 어렵고 요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전략은 되게 단순합니다. 테슬라는 뭔가 안 좋아서 막 무너질 것 같으면 오히려 그때 사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250 이하에서 네. 좀 이게 분할로 모아가는 거고 300 넘으면 조금 기다리시고 이번에도 보시면 한 300, 4, 50 가니까 또 이게 갑자기 왜 싸워가지고 네.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펀더멘탈 아직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좀 반대로 하실 필요가 그리고 또 있는 이러다 거고요. 또 트럼프랑 같이 또 어깨 동무하면 또 다시 또 금방 300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예측이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그런 건 투자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럼 결국에 지금 AI 관련돼서는 뭐 엔비디아가 뭐 확실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는 뭐 엔비디아가 경쟁자도 지금 없는. 브로드컴 정도 있는데 아직 근데 엔비디아 거 써야 되니까 확실히 엔비디아 칩 안 쓰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불가능하니까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엔비디아는 되게 견조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랑 이제 아마존 그 아까 구글, 알파벳 요 정도가 좀 빅테크에서는 좀 눈에 띄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장에서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조금 덜어내서 다른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한국 쪽이 좀 낫지 않나.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은행들 뭐 이제 헤지펀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우리도 같이 좀 대비는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그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배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0% 덜어가지고 그럼 뭐 이제 국장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요즘에도 원전 막 해가지고 막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이 원자력 이거는 AI랑도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전력 생산이라는 게 그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뭐 다 중요한데 이런 어떤 원전이나 뭐 제조업 관련된 건 그래도 한국이 또 경쟁력이 또 있으니까 이 원전주 이런 건 좀 괜찮나요? 저는 원전주가 괜찮을 거로 봐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예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걸 만약에 고집을 했으면 이번에 원전주가 급락했을 겁니다. 그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원전주가 완전 곤두박질. 왜냐하면 완전 탈원전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되게 좀 놀라웠던 게 저도 기사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 따냈잖아요. 어쨌든 힘들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거 추진한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탈원전인데 왜 그때 해외 수출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국내를 좀 눌렀고 이건 또 수출 쪽이다 보니까 그때 추진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원전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늘어나는 계기가 좀 될 텐데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원전에 반대를 안 해요. 우선순위는 물론 신재생이 맞아요. 맞긴 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탈원전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과거랑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전주도 좀 편하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국내보다 원전은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원전을 그렇다고 많이 늘릴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해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도 따냈지만 우리나라가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따냈던 건 한국이 정말 원전에서 두 가지 매력이 있거든요.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원전 그 건설 단가가 쌉니다.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경쟁자가 미국 아니면 프랑스거든요. 근데 이들은 너무 비싸요. 근데 한국이 싸니까. 그래서 체코가 우리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이게 건설사들이 원전은 전 세계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날짜에 만들어요. 그게 가장 컸죠. 그게 가장 커요. 프랑스는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영국 것도 원래 2017년, 18년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끝나는 기간이 2031년.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가 정말 이러니까 이제 체코도 그걸 알기 때문에 체코는 지금 빨리 만들고 싶거든요. 원전 짓는데 10년 걸리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15년, 20년 걸리면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국 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을 선택했고, 그럼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이 아니라 이제 친원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파트너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원전에 되게 좀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원전 좀 빨리 짓게 해라. 이제 원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을 좀 많이 지어서 규제를 풀어서 미국에도 원전을 짓고 활성화시키자. 근데 미국도
이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설계 기업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설 능력이 떨어져요. 없다. 그래서 불가리아 원전 수주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웨스팅하우스가 받은 걸로 알거든요. 거기 건설 파트너가 현대건설이에요.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원전을 앞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을 되게 파트너.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건설주예요. 네. 시공을 아마 우리나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미국의 그 홀텍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랑 같이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네. 작게 만드는 거죠, 원전을. 그걸 같이 지금 사업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셨던 게 아니 뭐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현대가 왜 올라가? 왜 이렇게 왜 네. 이러지? 그랬더니 봤더니 원전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 회사들이 원전은 실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맞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은 그동안 네. 지난 몇십 년간 많이 지었잖아요. 그 대부분이 그 세계 회사가 많이 좀 지어놨거든요. 네. 이미 검증된 거죠. 또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도 2009년에 수주해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이게 다 수주 이력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력서가 네. 딱 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 원전 이거 만드는 건설사가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랑 좀 손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전은 이게 일회성 상승이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되게 좋을 수 있다. 원전 시공은 진짜 신규 진입이 정말 어려운 네, 너무 분야 어렵죠.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현대나 말씀하신 뭐 대우나 이런 곳들 그런 곳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결국에 약간 AI 뭐 4차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돼서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반도체만 생각하면 게 되는 게 아니라 AI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전력을 뿌려줘야 돼요.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24시간 가동이 안 되죠. 왜냐하면 비 오거나 그렇죠. 밤에 또 태양광 안 되고 네. 바람도 안 불면 안 되니까. 근데 원전은 24시간 가동 가능하니까 네. 거의 탄소 배출이 없어요. 네. 근데 원전의 단점은 사고 나면 위험하니까 네. 단점은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탄소 배출이 없다는 장점도 있어서 원전이 결국 AI 시대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 지금 원전 관련된 것들 말고 왜냐면 이번에 어쨌든 공급을 늘린다. 그리고 네. 이제 유동성도 푼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지방 살리기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곤 있는데 워낙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네. 건설 쪽이. 저는 사실 이제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증권사들 이게 보고서들 나온 거 건설 애널리스트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더니 그때 건설주 아무도 관심 없을 텐데 어떤 분이 자료를 하나 쓰셨는데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좀 긴 자료인데 건설주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올해. 네. 올해하고 내년까지. 근데 왜 그러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논리가 단순했어요. 아파트 공급이 27년까지 많이 줄 거래요. 맞아요. 예, 많이 준다. 내년은 절벽으로 가고. 네. 이제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대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22년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착공이 줄어버렸잖아요. 보통 3년 사이클이잖아요. 아파트가 네. 짓는데 그럼 자동으로 25, 26, 27 공급 준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공급이 줄면 착공을 늘려야 된대요. 네. 예. 그래서 착공 사이클이 아마 내년부터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22년도하고 23년도에 그때 이제 아파트 이제 착공할 때 그때 되게 좀 이 단가들이 좀 비쌀 때 이렇게 수주를 좀 한 것들이 있나 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자재값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저수익성 물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올해 1분기까지는 이어진대요. 네. 실적이 좋을 수는 없대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끝나간대요. 그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실적도 올해 2분기나 3분기부터 터닝하는데 착공 사이클이 돌아올 거다. 네. 그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처참했죠 당시. 네. 그렇죠. 보니까 저는 그 논리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이건 시간 문제 아닌가? 이렇게 되면 더 나쁠 게 뭐가 있나? 대형 건설사는 버틸 체력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간 거예요. 주가가 아까 이제 원전 네. 이슈까지 붙어서. 근데 최근에 건설주가 원전주 말고도 많이 갔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하고도 연관돼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책은 그동안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규제 있잖아요. 네. 세금 규제하고 막 이렇게 거래 좀 막고.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실패했잖아요. 네.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는 좀 오히려 안 하고 좀 풀어버리겠다. 네. 시장. 그리고
그 공급 정책을 확실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고 이게 공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건설사한테 되게 좋은 그림이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선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사실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네. 공급 늘면 가격이 못 오르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히 캐치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내놓은 거죠. 네.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서 시장도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시간 지날수록 그러면 내년엔 착공이 더 늘 거 아닌가? 그러면은 대형 건설사도 좋아지지만 살아남은 중소형 건설사한테도 온기가 퍼지겠죠. 그러니까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도.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점점 번지겠죠. 내년에는 지방 아파트도 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건설사도 원전 말고도 분명히 좀 수혜받을 가능성이 좀 공급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공급에 되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싸고. 이게 예전에 조선 쪽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선도 맞아요. 정말 안 좋을 때 맞아요. 다들 버렸지만 네. 그때 다시 또 사이클이 오면 또 한 번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다 조선 좋다고 하는데 예. 반대로 그럼 지금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선주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여전히 좋은 뉴스는 되게 악재는 그러니까, 없어요. 네, 근데 악재는 없고.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게 다 반영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상승장에선 조선주가 소외받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왜냐하면 안 좋은 장에서 네. 주가가 한 몇 배씩 가버렸거든요. 뭐 3배, 4배씩 이미. 왜냐면 트럼프 정책 최대 수혜주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국장을 볼 때는 핵심은 이제 그 전까지는 트럼프 수혜주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이재명 수혜주를 이재명 봐야 돼요. 수혜주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거기에 조선주가 수혜냐 피해냐는 별 그게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트럼프 수혜주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조선주를 워낙 좋게 봤었지만 지금은 좀 조선주가 당분간 소외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쉬어간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싼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저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요즘에 국장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싼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못 올랐죠. 지난 몇 년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순환하다 보면 많이 오른 거는 사람들이 이제 안 보게 되거든요. 네. 몇 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는 나쁘진 않은데 가격 매력이 없다 보니까 좀 소외받을 것 방산도 같습니다. 마찬가지일까요? 방산도 비슷해요. 방산, 조선도 많이 올랐죠. 둘 다 이 섹터가 비슷한 게 어쨌든 그거죠. 트럼프 수혜주예요. 네. 둘 다. 이제 비슷해요. 그 테마는 끝났다. 그 테마는 이제 당분간 좀 힘들 것 같다. 예. 어제 오늘인가 카카오가 막 미친 듯이 폭주하던데 혹시 왜 이건 뭘까요? 카카오도 결국엔 이제 그동안 좀 이게 실적도 좀 안 좋고 좀 네. 그랬지만 카카오 자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산업들이 이번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보니까 또 정책실장이 네. 약간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맞아요. 그죠? 이쪽 완전 네. 전문가시더라고요. 암호화폐 쪽도 뭐 전문이시더라고요. 결제,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네. 쪽. 그럼 그런 데서 이미 카카오페이도 있고 하니까 카카오뱅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카카오가 또 잘하는 영역 아닐까? 아마 그런 좀 기대감이 붙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막연하긴 한데 네. 카카오가 좀 정부 정책 수혜받지 않을까? 아, 자회사들 때문에. 네이버랑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거군요. 네이버는 약간 이제 그런 쪽보다는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AI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그동안 또 잘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봤을 때는 카카오가 좀 더 수혜 아닌가? 카카오는 약간 결제 네, 쪽으로 그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뱅킹 이미 은행은 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 쪽과 연결된 건 사실 네이버보다는 금융은 사실 카카오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엄청나게 빠져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카카오가 더 좋은 좀 모멘텀 받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는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 쪽은 그러면 뭐 좀 별로인가요? 아니 네이버도 근데 네이버가 조금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게 좀 약간 딜레마가 되게 돈 잘 벌어요. 진짜 잘 벌거든요. 네. 매 분기 보면 놀라워요 실적이. 주가 전혀 안 근데 가요. 주가가 안 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는 쿠팡에 밀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네. 전자상거래 되게 잘하거든요. 쿠팡과 계속 잘 경쟁하면서 성장하고 이번에 마켓컬리도 이제 같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네이버의 단점이 신선식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켓컬리 통해서 쿠팡과 경쟁하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전략을 잘 쓴 것 같고 근데 아직 의심하는 거죠. 네, 쿠팡에 비해서는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닐까? 이 의심 이걸 해소시켜야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들어왔을 때
이 뭔가 성장을 보여주면 그땐 좀 주가 움직일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저희 이제 구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AI. 네. 아니 네이버 검색 이제 안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이 의심이죠. 네. 물론 그 네이버 검색을 예전보다는 많이들 안 쓰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챗GPT나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네이버 검색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키워드 검색이 이 그런 특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쇼핑 같은 거 할 때 네이버 검색이 훨씬 편하거든요. 네. 챗GPT보다. 그렇죠. 쇼핑은 예. 확실히 네이버가 편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만 검색해서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여전히 점유율은 유지는 하는데 AI랑 뭔가를 접목을 해서 아까 구글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아쉬운 게 생성의 AI 네이버 서비스도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네이버 AI 안 씁니다, 사람들 잘. 그죠? 아 근데 자체에, 네이버가 AI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 투자도 네. 그렇고 워낙 네. 빅테크가 잘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부족하면 뭔가 네이버만의 뭔가 색깔을 내서 그냥 AI, 그러니까 네이버만의 뭐 검색이라든가 쇼핑에서 좀 더 AI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하고 아 우리 이러해서 여기서 우리가 강점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직은 안 막연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네이버는 나빠서 그러니까 부진한 게 아니라요. 미래가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 검색이 어쨌든 주력이니까. 이거 좀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상거래 쪽으로 해서 이제 좀 키우는 게 유의미하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네. 쿠팡을 또 이길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쿠팡에 대한 의심 이걸 넘을까? 거기다 검색도 결국 AI 검색에 잡아먹히는 거 아닐까? 이거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몇 년 후에 이 의심을 해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경영진이 당장 보여줄 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근데 한번 쭉쭉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은 좀 없다. 네. 그럼 결국에 뭐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쿠팡을 사야 되는 건가요? 근데 쿠팡도 저는 매력 있다고 봐요. 아. 왜냐면 여전히. 근데 네이버도 저는 매력 있다고 보는 게 네. 그 약간 그 느낌의 삼성전자 느낌. 아.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재는 다 있다. 그래서 나쁠 건 없어요. 돈도 네. 진짜 잘 벌고 네. 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느 정도 저는 레벨업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돈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한 기업들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레벨업은 되는데 정말 주도주가 되려면 AI에 대한 의심을 좀 해소시키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네, 그때까지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비달러 자산 뭐 사라고 얘기해 주신 거에서 금도 좀 해당이 될까요? 왜냐면 금 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좀 약간 조정받고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금을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 금이나 암호화폐도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이나 암호화폐도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100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옛날에 내가 금이나 비트코인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해. 이게 아니라 뭐 금5 비트코인5 아니면 금10 비트코인이지 네. 이렇게 이제 분배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기관 투자들이 예전에 암호화폐 같은 거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거든요. 분배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대신에 특히 금 가격이 올해 너무 좋았잖아요. 네. 뭐 관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이제 그 조금 이제 금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좀 약간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데 금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한번 그때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한번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다만 저는 금보다는 지금은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금속 같은 걸 한다면 구리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구리가요? 당분간은. 구리가 경제 그 경기랑 되게 민감하잖아요. 민감해요. 그래서 좀 약간 금에 비해서 못 올랐어요, 사실. 네. 많이 못 올랐는데 근데 구리가 좀 더 지금은 낫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구리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게 부족해요. 네. 예. 구리 공급이 되게 좀 부족한 상황이고 구리 광산 이거 개발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광산 개발에 좀 그런 이제 공급이 좀 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구리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 수요는 조금씩 저는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미국이 친환경 산업을 조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약간 규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친환경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근데 미국이 그렇다고 해도 다른 수많은 국가들은 친환경 산업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뭐 전기차, 태양광, 풍력 이런데 구리는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구리 수요 자체는 저는 굉장히 꾸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걸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는 뭐 금이 낫냐 구리가 낫냐 이거보단 사실 어떻게 보면 둘이 계속 시속 게임을 할 것 같아요. 둘 다 괜찮다고는 보는데 다만 올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금은 달렸기 때문에 금이 좀 쉬면 전 상대적으로 구리가 그런 매력들이 좀 발산되면서 올해 하반기는 구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금속으로 따지면 한번 구리를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덜 오른 것들 중에서 찾아보는 게 결국에는 훨씬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거죠. 이제 구리가 그래서 혹시라도 하반기에 좀 좋은 성과를 내면 구리를 좀 일부 덜어내시고 그럼 그땐 또 금이 좀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금으로 또 교체하는. 근데 기본적으로 금이든 구리든 예전처럼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하나의 금속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넣는 게 저는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신 분들한테 지금 뭐 다양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한국 주식 중에는 뭐 이런 섹터들 한 3개 정도를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엔 지금 결국 전력 같아요. 전력. 그러니까 전력이나 뭐 발전 뭐 이런 건데 결국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했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는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전력망이 많이 좀 부족해요. 이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관련된 이제 전력망 투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전선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뭐 전력기기라 그러죠. 전선이나 전력기기 이게 올해 좀 정부 정책 수혜 때문에 저는 계속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소나 이런 거 많이 지었어요. 문제는 송전망이 많이 안 깔린 거예요. 노후화되고. 결국 이거를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한국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선이나 뭐 전력기기 쪽 한번 좀 계속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잠깐 물어보셨죠. 원전주. 원전주도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좀 실수는 있어요. 근데 원전은 결국에 이제 글로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우리 조선방사주 오른 거 계속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전주도 아마 그런 모멘텀을 좀 계속 받으면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게 뭐 섹터가 지금 당장 좋다는 아닌데 그래도 좀 못 올랐던 것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담이 없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한 6%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받으면서 어쨌든 지금 주가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는 돈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리고 저는 자동차 중에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 안 됐는데 테슬라도 로봇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른 적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사업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왜 현대차가 하면 그 반응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거든요. 그 테슬라 로봇처럼. 이걸 같이 하고 있는데도 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 현대차에서 많이 주문했다고 뭐 저 그런 얘기 맞아요. 봤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는 28년인데 올해부터 공장이 시범 투입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아직은 전혀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언젠가는 저는 한번 반영될 수 있다고 봐요. 로봇 가치도. 그래서 로봇 시장이 사실은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클 거거든요. 휴머노이드가. 그래서 그 가치가 언젠가 발현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는 저는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되게 좀 편하다. 지금 상황 주가도 부담 없고. 그래서 이런 섹터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좀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 그럴 때 좀 진득하니 들어가서 좀 버텨줘야 되는데 다들 올라갈 때만 관심이 있고 또 20% 올랐다 그러면 그때 사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좀 자제하고 또 반대로 좀 안 올랐다고 힘들다고 할 때 또 지켜보는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많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이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